5년 전 강남의 심장을 핥히는 듯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빗줄기에 잠식되었고 오직 한강 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린 검은색 세단만이 비극의 무대처럼 조명을 받고 있었다. 찢어진 가드레일 너머로 차체의 절반이 허공에 떠 있었고 금방이라도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추락할 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차 안에서는 가죽 시트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만삭의 몸으로 운전석에 갇힌 강서연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남편 박진우를 필사적으로 바라보았다. 배를 감싼 안전벨트가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남편의 눈동자에서 읽히는 망설임이었다. 그녀의 곁 조수석에는 그의 옛사랑인 윤소희가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다. 진우 씨, 제발 우리 아기가.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은 1000개의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제발 나를,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박진우의 시선은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윤소희에게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 저울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박진우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다. 서연아, 조금만 버텨. 소희 씨부터. 소희 씨 상태가 더 위급해.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공허하게 울렸지만 그 변명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위급하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삭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위태로운 첫사랑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그가 조수석 문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는 동안 차체는 더욱 심하게 기울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하였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진우는 망설임 없이 윤소희의 몸을 끌어안고 차 밖으로 빼냈다. 그가 소희를 안전한 다리 위로 옮기는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가득 찼다. 남편의 등이 그렇게 차갑고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안 돼. 진우 씨 안 돼. 그녀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끼익 하는 섬뜩한 금속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차체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이다. 차는 한순간 허공에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차가운 강물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뱃속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물에 부딪히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서울 인천국제공항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VIP 전용 게이트가 열리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얼음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강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단 몇 년 만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비로운 투자가였다. 그녀의 양옆에는 놀라울 정도로 닮은 두 소년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표정의 쌍둥이 한결과 도윤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똑같은 검은 눈동자로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이와 지성이 담겨 있었다. 공항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세 사람은 그들만의 고요한 세계를 구축한 듯 보였다. 어머니, 서울의 공기는 뉴욕보다 습하네요. 미세먼지 농도도 예상보다 높습니다. 한결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분석적이었다. 옆에 있던 도윤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받았다. JSI 진성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어제보다 0.8% 하락했습니다.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치 하락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레나 강한이 강서연은 아이들의 말에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유일한 감정의 동요였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강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 믿음을 깨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낯선 땅에서 홀로 두 아이를 낳고 지옥 같은 고통과 재활을 견디며 복수를 칼날처럼 갈았다. 그녀의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천재였다. 두 아이는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결은 데이터 분석과 전략 수립의 도윤은 해킹과 정보 보안에 경이로운 재능을 보였다. 5살짜리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지적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복수 계획을 놀이처럼 여기면서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전 차량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목적지를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남으로. 그리고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비친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결과 도윤은 여전히 각자의 기기에 몰두해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는 속도는 긴장감을 암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줄기 찢어지는 비명,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돌아서던 남편의 뒷모습. 그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한강변의 한적한 도로에 멈춰섰다. 저 멀리 5년 전 그녀가 추락했던 바로 그 다리가 보였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날의 화염과 절망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강바람을 맞았다. 비릿한 물냄새가 5년 전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되살렸다. 어머 눈이. 도윤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성그룹의 내부 보안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모든 통신 기록과 개인 일정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의 보고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폭탄과도 같았다. 복수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다. 한결이 이어서 말했다. 박진우는 현재 윤소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곧 공식적인 결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성그룹은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다음 주에 관련 사업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겁니다. 아이는 마치 체스판의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설명하는 노련한 전략가 같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다리를 응시하며 말했다. 잘했다. 그녀의 칭찬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이제 서울의 야경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마치 복수의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같았다. 박진우, 그리고 윤소희. 그녀의 입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저주처럼 흘러나왔다. 너희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로 이곳에서 나 또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겪었던 고통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되돌려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강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맹세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다시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차는 밤의 장막을 뚫고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창문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더 이상 5년 전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의 여신 엘레나 강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귀환과 함께 강남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심판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천재적인 두 아들과 함께 돌아온 그녀가 서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의 비극은 이제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엘레나 강의 새로운 성체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설계된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자 5년간 갈고 닦은 분노를 펼쳐 보일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미디어 월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진성그룹의 주가 동향 관련 뉴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쌍둥이 한결과 도윤은 그 앞에 마련된 자신들만의 공간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자리에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작은 손가락들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 카이로스테크.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서류 처리가 끝났고 이제 엘리시움 캐피탈의 완전한 자회사입니다. 한결이 상황판을 업데이트하며 보고했다. 엘리시움 캐피탈은 서연이 월스트리트에서 일으킨 투자회사의 이름이었다. 카이로스테크는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생체인식 기술 회사였지만 서연은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성그룹 쪽 반응은 그녀의 질문에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은 카이로스테크의 핵심 특허를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인수를 단순한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시도로만 여기고 법무팀의 저가 매수 또는 특허 무효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박진호는 변하지 않았다.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언제나 상대를 얕보는 남자. 그는 카이로스테크가 가진 특허 하나가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뒤흔들 아킬레스건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바로 카이로스테크의 생체인식 원천 기술 없이는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도윤이는 진성의 내부망에 심어둔 트로이의 목마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누가 누구와 정보를 공유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해.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 접근 권한을 기록해둬. 그녀의 지시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결이는 유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성 바이오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도록 아이들은 마치 흥미로운 게임 미션을 받은 것처럼 눈을 빛내며 각자의 임무에 착수했다.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자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진성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겹의 방화벽을 유유히 통과하여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정보의 강에 낚싯줄을 던졌다. 한편 한결은 동생이 건져 올린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박진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자신의 왕국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의 사고는 그에게 작은 흠집조차 남기지 못한 듯 됐다. 오히려 강서연이라는 족쇄가 사라진 후 그는 윤소희와 함께 더욱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며 부와 명성을 쌓아 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극을 딛고 일어선 비운의 경영자로 기억했지만 그 내면의 진실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있을 바이오 프로젝트 발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김 비서가 공손하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진우는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기며 물었다. 카이로스 테크라는 작은 회사 말이야. 외국계 펀드에서 인수했다던데 특허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특허가 없어도 저희가 개발한 우회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특허 무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 온다면 헐값에 사들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 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로 인해 얻게 될 막대한 이익, 그리고 윤소희와의 화려한 결혼 발표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소희와 마주 앉았다. 5년의 세월은 그녀를 더욱 화려하고 세련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유명 배우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는 늘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구는 진우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신경 쓰이게 했다. 진우 씨, 무슨 안 좋은 일, 아은 일 있어요. 요즘 좀 날카로워 보여요. 소희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조금 풀며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다음 주 발표회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야말로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이상한 기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운전 중에 스쳐 지나간 차에서 서연이 좋아하던 희귀한 프리지아 향기가 났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누가 두었는지 모를 낡은 LP판이 놓여 있기도 했다. 모두 서연과의 추억이 얽힌 물건들이었다. 그는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다. 다시 서연의 펜트하우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미디어월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찾았어요. 한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승리의 확신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우회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치명적인 데이터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진우가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묵살한 겁니다. 도윤이 화면에 내부 이메일 하나를 띄웠다.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이 박진우에게 기술적 결함을 보고하며 출시 연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진우가 직접 쓴 답변이 붉은 글씨로 달려 있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한을 맞춰 불가능은 없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덫을 만든 셈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상대의 왕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진성그룹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야심차게 자신들의 신기술을 시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대중과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성그룹의 기술이 한낱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만천에 공개할 것이다.
체스판은 모두 준비되었다. 서연이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첫 번째 말을 움직일 시간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아니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박진호의 화려한 성은 아직 그 아래에 거대한 싱크홀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성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진헬스케어, 진헬스케어의 공식 발표회가 열리는 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거대한 홀은 진성그룹의 로고 색상인 푸른빛 조명으로 가득했고 무대 중앙에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시연 부스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행사장 전체의 감도는 기대감과 흥분은 마치 거대한 축제의 서막과도 같았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박진호는 자신감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는 능숙한 언변과 카리스마 넘치는 제스처로 진 헬스케어 시스템이 가져올 혁신적인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에 가까웠고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확실하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인류의 미래를 바꿀 진 헬스케어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박진우가 우렁차게 외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시연 부스로 걸어가 준비된 홍채 인식 스캐너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박진우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채 생중계되고 있었다. 엘레나 강은 미동도 없이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쌍둥이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한결이 실시간 주식시장 데이터와 언론 반응을 체크하며 말했다. 우리가 심어놓은 로직 폭탄, 로직 범브는 박진우의 생체 정보가 메인 서버에 인증되는 순간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연산 회로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손가락을 실행 키 위에 올려놓은 채 어머니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어린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박진우의 홍채 정보가 스캔되자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의 개인 건강 정보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지수 등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그 한마디는 잔혹한 복수극의 방아쇠였다. 도윤의 손가락이 가볍게 키를 눌렀다. 신호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컨벤션 센터의 서버로 순식간에 전달되었고 잠복해 있던 코드는 야수처럼 깨어났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스크린의 숫자 하나가 잠시 깜빡이는가 싶더니 이내 화면 전체의 데이터가 지지직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건강정보 그래프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로 뒤섞였고 이내 화면은 의미 없는 코드 뭉치로 가득 찼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잠시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다 보니 가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스크린의 혼란스러운 코드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이더니 전혀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름 모를 중년 남성의 민감한 질병 기록과
개인정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끔찍한 사고였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기술팀 직원들이 무대 위로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지만 시스템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은 모든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문장과 함께 멈춰섰다. Critical Error, Kairos Tech Patent, Number KR10D222XX Required. 카이로스 테크의 특허 번호가 마치 사망 선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성그룹이 특허를 도용한 것입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의 무대는 한순간에 최악의 심판대로 변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 5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한결이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진성기술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테크 특허가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모든 것은 서연이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디어월에 비친 박진우의 무너진 얼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진성그룹 회장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난 채 바닥에 뒹굴었고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대체 엘리시움 캐피탈이 뭐하는 놈들이야? 그리고 엘레나 강은 또 누구야? 당장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들 전부 짓밟아버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것은 무능한 부하 직원들을 향한 것일 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이 공격이 탐욕스러운 경쟁사의 적대적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처럼 자정이 넘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회장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켜져 있던 TV에서는 심야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오늘 있었던 진성그룹 사태를 심각한 표정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미스터리의 경영인 엘레나 강이라는 자막과 함께 자료 화면이 나타났다. 며칠 전 인천공항 VIP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엘레나 강이 모습이었다. 멀리서 찍은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 모습을 본 박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검은 머리 차가운 표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과거의 잔상을 보았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5년 전 그날 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칼날은 그의 오만한 심장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진 헬스케어 발표회의 참사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선명한 파공을 남겼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이사회는 박진우의 경영 능력에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4시간을 쪼갰으며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 엘레나 강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진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진호는 극도의 신경과민 상태에 빠져들었다.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기 일쑤였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해진 틈을 타 과거의 망령이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다. 엘레나 강이 치밀하게 설계한 심리전의 서막이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실에 들어선 박진호는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5년 전 강서연이 유난히 좋아했던 희귀한 프리지아 꽃 향기였다. 비서에게 물었지만 최근 사무실에 꽃을 들인 적도 방향제를 바꾼 적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향기는 몇 시간 동안 그의 집무실을 맴돌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그 향기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며칠 후 야근을 하던 그의 귀에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사무실 인터컴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멜로디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그가 연애 시절 서연에게 선물했던 오르골의 멜로디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인터컴을 확인하고 기술팀을 호출했지만 시스템에는 아무런 오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음악은 그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다시 정막 속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기묘한 일들은 모두 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쌍둥이의 작은 손가락 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도윤은 진성타워의 중앙 제어 시스템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드나들었다. 그는 공조 시스템을 해킹해 프리지아 향을 머금은 아로마 오일을 극소량 살포했고 스피커 시스템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작해 오직 박진우의 자리에서만 들릴 듯 말 듯 한 오르골 소리를 송출했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과 심리학이 결합된 예술적인 공격이었다. 박진우의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뇌파 분석 결과 과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한결이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그래프들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들은 박진우의 스마트워치와 사무실의 IoT 기기들을 통해 그의 생체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반응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 다음 공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박진우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서가 가져다주는 커피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그의 이런 모습은 윤소희와의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는 박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지쳐가고 있었다. 진우 씨, 대체 왜 그래요? 요즘 당신 꼭 딴 사람 같아요. 혹시 강서연 씨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밤 윤소희가 참다 못해 물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잠결에 서연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던 것이다. 그 말에 박진우는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죽은 사람 얘기를 왜 꺼내? 당신까지 날 미치게 할 셈이야.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윤소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사업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엘레나 강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자원을 낭비시키고 내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도윤은 위장된 IP 주소를 통해 진성의 사이버 보안팀에 가짜 침입 흔적을 흘렸다. 모든 증거는 진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중국의 한 기업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성의 보안팀은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짜 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허상과 싸우는 동안 진짜 적은 유유히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 이 가짜 위협은 박진우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는 역시나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었다고 확신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더욱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체스판의 왕은 상대가 설치해놓은 함정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심리적 압박은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날도 박진우는 늦은 밤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의 눈에 개인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가 들어왔다. 원래는 윤소희와 함께 찍은 화려한 파티 사진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진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윤소희의 뒤편 어두운 배경 속에 긴 머리를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 그 형체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흐릿했지만 박진우는 그것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서연, 죽었어야 할 그녀가 사진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구야? 누구 짓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마우스를 잡아 흔들었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다시 그 오르골 멜로디가 섬뜩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마치 서연의 망령이 그의 귓가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만, 제발 그만해.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모니터가 산산조각 났다. 화면이 깨지자 거짓말처럼 오르골 소리도 뚝 그쳤다. 사무실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부서진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진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그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동안 엘레나 강은 복수의 체스판 위에서 다음 말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거대한 진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부에서 성벽을 열어줄 결정적인 동맹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미 적임자를 마음속에 정해두었고 이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차례였다. 그녀의 목표는 진성그룹의 재무담당 이사인 오영환 상무였다. 그는 박진우의 아버지와 함께 진성을 창업한 원년 멤버 중 한 명으로 누구보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박진우가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그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젊은 총수에게 밀려 핵심에서 배제된 채 굴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그가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그 예산이 실패로 끝난 바이오 프로젝트로 전용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영환 상무는 매주 목요일 저녁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다운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2시간가량 바둑 기보를 복귀하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한결이 오 상무의 모든 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브리핑했다. 서연은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접촉이 불러올 위험을 피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그녀에게 다가오도록 정교한 덫을 놓기로 했다. 목요일 저녁 서연은 화려한 엘레나 강의 모습을 지우고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으로 다운에 들어섰다. 그녀는 오 상무가 늘 앉는 창가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상무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세상 시름을 다 짊어진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둑판을 펼쳤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서연의 주머니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미리 계획된 대로 전화를 받는 척하며 오 상무에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방은 없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네, 변호사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젊고 오만한 경영자가 베테랑 엔지니어를 내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군요. 기술 도용 문제까지 있다니 전형적인 재벌 2세의 폭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찻집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젊고 오만한 경영자, 베테랑, 기술 도용이라는 단어들이 창밖을 보며 바둑알을 놓던 오 상무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그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칫했다. 서연이 읊조리는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통화를 이어갔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죠. 그 엔지니어의 억울함은 물론 어리석은 리더 때문에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필요한 지원은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찻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물고기가 스스로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오영환 상무는 더 이상 바둑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여자의 통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그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방금 하신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엘리시움 캐피탈의 엘레나 강 대표님 아니십니까? 서연은 마치 그를 처음 본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그녀의 영이 앞에 오 상무는 자신의 섣부른 행동을 잠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저는 진성그룹의 오영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진성그룹의 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먼저 말을 꺼내는 대신 그가 먼저 속내를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오 상무였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실례를 범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세상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상무님. 특히 능력을 갖추고도 젊은 혈기에 밀려 모든 것을 빼앗긴 분들이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오 상무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정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지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 하나를 테이블 위로 조용히 내밀었다. 이것은 외부에서 절대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는 비공개 통신 장치입니다. 만약 상무님께서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통해 연락 주십시오. 선택은 상무님의 몫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상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금속 물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한편 박진우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자 윤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과거의 강서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막대한 돈을 들여 업계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 엘레나 강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과거, 자금 출처,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윤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우의 그늘에 숨어 불안에 떠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독한 여자였다. 그녀의 이 독자적인 행동은 복수극의 또 다른 변수가 되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오영환 상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의 앞에는 서연이 건넨 통신장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박진우에게 당했던 지난 수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떨리는 손으로 장치의 전원을 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도윤의 모니터에 보안 접속 신호가 떴다. 어머니, 낚싯바늘이 물었습니다. 디지털 데드드롭 서버가 열렸습니다. 도윤의 보고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서버를 통해 전송되었다. 그것은 오영환 상무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진성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분식회계 자료 원본이었다. 박진우가 바이오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결이 빠르게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엄청납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수준이 아닙니다.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 하나면 박진우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범죄의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면 이 두 번째 칼날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심장을 직접 겨누게 될 것이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오영환 상무가 넘겨준 비자금 자료는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대포와도 같았다. 하지만 엘레나 강은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다. 재무비리는 박진우의 탐욕과 부패를 증명할 뿐 5년 전 그날 밤 자신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근본적인 배신을 심판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사업적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에 새겨진 상처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어야 했다. 뭔가 부족해. 박진우의 범죄는 분명하지만 이건 내가 겪은 고통의 본질이 아니야. 서연은 미디어 월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한결아, 도윤아. 이제 진성그룹이 아니라 5년 전 과거를 파고들 시간이다. 그날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줘.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보험 청구 내역, 심지어 당시 차량 정비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어머니의 지시에 쌍둥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지적인 게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과거, 자신들의 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도윤은 곧바로 경찰청의 오래된 사건 기록이 보관된 콜드케이스 서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기업 서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폐쇄적인 보안망을 뚫는 것은 훨씬 더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한결은 동생이 낚아올리는 불완전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서연과 윤소희의 초기 진료 기록, 그리고 박진우의 경찰 진술서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했다. 이상해요, 어머니.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이 너무 부실합니다. 단순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사고로
너무 쉽게 종결되었어요. 차량 결함에 대한 정밀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의문점을 제기했다. 바로 그때 윤소희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탐정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보고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엘레나 강이라는 여자는 과거가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다. 전쟁고아 출신으로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스토리였다. 뭔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과거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더 줄 테니 다시 파보세요. 소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탐정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엘레나 강 대표가 처음으로 거액을 투자해서 자산 운용을 시작한 계기가 5년 전에 파산한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 부품을 납품했던 곳입니다. 탐정의 마지막 말에 윤소희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우연일까? 전 세계에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하필 그 회사였을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탐정을 돌려보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5년 전 사고가 있기 며칠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두운 공업사의 한 구석에서 정비공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공기만 살짝 주입해주면 돼요. 급하게 밟으면 압력이 새서 말을 안 듣게.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아시죠? 그녀가 속삭였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녀는 단지 서연에게 겁을 주어 유산을 시키거나 가벼운 사고를 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정말 죽게 될 줄은 몰랐다고 스스로를 변명해왔다. 하지만 엘레나 강이라는 존재의 등장은 그 위태로운 자기 기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조각이 발견되었다. 도윤이 수십 개의 휴면 계좌를 추적한 끝에 윤소희의 차명 계좌에서 사고 직전 정비소의 정비 책임자, 개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삭제된 정비소의 백업 서버에서 당시 작업일지 원본 파일을 복구해냈다. 파일의 마지막 줄에는 정비사의 손으로 직접 타이핑한 듯한 메모가 남아있었다. YSK의 요청에 따라 브레이크액 라인 조정 완료. 고압 주행, 시 시스템 전체 고장 가능성 매우 높음.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진실이 완성되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브레이크 고장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다. 윤소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비 오는 밤 가파른 한강 다리 위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박진우의 선택.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살인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킨 공모 행위였다. 그가 윤소희를 구하는 순간 그는 의도치 않았을지언정 살인자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한결과 도윤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모니터에 떠있는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화면에 떠있는 송금 내역과 정비 기록을 미동도 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허무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다. 그녀가 겪은 것은 배신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원한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신성한 의무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녀를 삼켰던 차가운 강물이 저 아래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5년 전 그날 밤 강물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용암보다 뜨겁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분노뿐이었다. 박진우, 윤소희. 그녀의 입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사형 선고처럼 흘러나왔다. 너희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나를 죽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법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게 밤공기를 갈랐다. 복수의 불길은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화염이 되어 두 살인자를 향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5년 전 사고의 진실은 엘레나 강의 영혼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세한 감정의 파편마저 태워버렸다. 이제 그녀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신념뿐이었다. 박진우와 윤소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대중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의 죄를 온 세상에 알려 영원히 조리돌림 당하게 만들어야 했다. 복수의 무대는 이제 법정이 아닌 세상 전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오용환 상무가 건네준 비자금 자료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것은 박진우의 제국을 향한 첫 번째 포문이 될 것이다.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검찰과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그 혼란의 정점에서 살인 미수라는 더 끔찍한 진실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대중은 재벌 총수의 비리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살인 계획에는 경악하게 될 터였다. 이제 폭풍을 시작할 시간이야. 서연은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한결이는 오 상무님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진성그룹의 부패를 고발하는 영문투자 보고서를 작성해 월스트리트의 모든 언론사와 투자기관에 동시에 배포할 거다. 박진우가 국내 인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해. 그녀는 도윤을 보며 말을 이었다. 도윤이는 오 상무님께 연락해서 지금 즉시 금융범죄수사처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으라고 전달해. 비자금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와 접근 경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검찰이 칼을 뽑을 명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야.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두 개의 바람이 동시에 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욕발 긴급 타전으로 정체불명의 투자사 엘리시움 캐피탈이 진성그룹의 회계 부정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진우 회장이 어떻게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왔는지 상세하게 폭로했다. 국내 언론이 이 사실을 인용 보도하며 혼란이 가중되던 바로 그 시점 대한민국 검찰이 움직였다. 금융범죄 수사처 소속 수사관 수십 명이 테헤란로의 진성타워에 들이닥쳤다. 기자들은 이미 약속이나 한 듯이 건물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박진호는 이사회 임원들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시움 캐피탈의 보고서를 단순한 음해 공작으로 치부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께 이미 연락을 취해두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는 곧 정리될 겁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처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수사관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그의 권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된 사건 앞에서 그를 비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모두 그의 전화를 외면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수사관들이 회장실과 재무팀 서버실로 흩어져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박진우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몰래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해 보안팀장에게 비자금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서버를 즉시 원격으로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증거만 없애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 지시가 보이지 않는 적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윤은 박진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네요. 증거인멸교사 현행범입니다. 도윤의 보고에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서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음을 온 세상이 지켜보게 될 테니 도윤은 박진우의 서버 파기 명령이 보안팀에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보안팀장이 원격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바로 그 순간 도윤은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을 통해 진성의 서버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제하여 자신들의 해외 비밀 서버로 전송했다. 몇 분 후 진성그룹의 서버는 깨끗하게 비워졌지만 그 모든 증거는 시간 정보까지 완벽하게 기록된 채 서연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는 텅 빈 서버를 확인하고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었지만 원본 데이터가 사라진 이상 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가 철수를 명령하려던 바로 그때 그의 개인 업무용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아무런 내용 없이 인터넷 주소 링크 하나와 암호만 적혀 있었다. 반신반의하며 링크에 접속한 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방금 전 진성그룹 서버에서 삭제된 모든 비자금 자료 원본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추가 증거라는 이름의 오디오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검사가 파일을 클릭하자 박진우가 다급하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검사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우롱한 중대한 범죄였다. 그는 즉시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박진우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 발부를 지시했다. 거대하게 몰아치기 시작한 폭풍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세로 박진우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박진우는 업계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구속을 면하고 겨우 풀려났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일시적인 자유일 뿐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의 출국은 금지되었고 진성그룹의 경영권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이사회는 그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엘레나 강은 이 주주총회를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차명 의결권을 이용해 이번 주주총회를 언론에 완전히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이사회는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박진우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날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재판이 될 터였다. 주주총회 전날 박진우와 윤소희는 각각 한 통의 서신을 받았다. 발신인은 엘레나 강이었다. 박진우에게는 최대 주주로서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마지막 변론을 하라는 통보였고, 윤소희에게는 박진우의 파트너로서 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교묘한 압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거부할 경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 뻔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인 호텔 컨벤션 홀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진우와 윤소희였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박진우는 수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소희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그녀의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엘레나 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사형 집행인이 심판의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박진우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총회는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성난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쏟아지며 박진우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의장이 겨우 장내를 정리하고 안건을 상정하려던 순간 단상 아래에 있던 엘레나 강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저는 주주로서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가장 큰 도덕적 실패가 낳은 한 명의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5년 전 강남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진우와 윤소희의 얼굴이 동시에 잿빛으로 변했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두 사람의 세상은 오직 단상 위의 여자와 자신들만 남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엘레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아내를 불타는 차 속에 버려두고 당신의 옛사랑을 구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엘레나는 모두를 향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당신이 버렸던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과 동시에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5년 전에 앳되고 행복해 보이는 강서연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으로 현재의 엘레나 강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다. 화면 아래에서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두 얼굴을 비교 분석하며 96.9% 일치라는 결과를 띄웠다. 박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 그 자체였다. 박진우와 윤소희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서연의 절박한 비명과 아이를 살려달라는 애원이 울려 퍼지자 장내는 비통한 침묵에 잠겼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윤소희가 정비색에 돈을 송금한 내역과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작업 일지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죽이기 위해 계획된 완벽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서연의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박진우 당신은 그 살인 계획의 방관자이자 공범자였고, 윤소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한 살인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윤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박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행사의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명확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5년간의 기다림, 5년간의 증오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대면은 끝났다. 그리고 이 잔혹한 복수극의 승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죽음에서 돌아온 그녀 강서연이었다. 강서연의 폭로가 터져나온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넋이 나간 박진우와 실신한 윤소희의 몸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사람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5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희열 대신 텅 빈 바람소리만이 휑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진성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박진우와 윤소희의 범죄는 단순한 재벌가의 비리를 넘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진성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해체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박진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더욱 키워왔던 왕국은 그의 손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검찰의 수사는 강서연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오영환 상무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박진우의 모든 회계 비리를 증언하며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경찰은 윤소희에게 돈을 받고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정비사를 찾아냈고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박진우와 윤소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들은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자신들의 몰락을 마주해야 했다. 윤소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좁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박진우의 탓으로 돌렸다. 나는 그저 사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진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히스테리 섞인 변명은 담당 검사의 동정심조차 얻지 못했다. 화려한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망가진 화장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발악하는 추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인 무대였지만 이제는 관객도 조명도 없는 차가운 독방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 박진우의 절망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우야, 너의 가장 큰 적은 너 자신의 오만함과 소희라는 아이다. 그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자신을 바라보던
신뢰 가득한 눈빛,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느끼며 행복해하던 모습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팽개쳤다. 윤소희에 대한 집착과 비겁한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아내와 자식을 버린 파렴치한이 되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 무게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렀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박진우와 윤소희는 서로를 경멸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뿐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다. 재판 내내 강서연은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었기에 법의 심판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윤소희 치밀한 계획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윤소희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판장은 박진우를 향해 말을 이었다. 피고인 박진우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으며 살인 미수 범죄를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죄가 매우 무거움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사랑의 흔적은커녕 서로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한 지독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독약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한결과 도윤은 조용히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한결이 말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도윤이 말을 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빛, 그녀의 전부인 두 아이. 그녀는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복수는 끝났다. 제국은 무너졌고 죄인들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공허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길고 길었던 몰락의 서사시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진우와 윤소희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후 서울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강서연, 아니 엘레나 강은 여전히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불태우던 복수의 화염은 이제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진 후였다.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지식을 쌓는 모든 행위가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갑옷을 벗어버린 그녀의 영혼은 상처투성이의 맨몸으로 세상에 남겨진 듯했다.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쩌면 이 아이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결과 도윤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아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무기로 사용되었고 그들의 삶은 증오와 분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진성그룹의 잔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엘리시움 캐피탈은 이제 사실상 진성의 새로운 주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피 묻은 왕좌에 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영환 상무를 임시경영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진성그룹을 공중분해시키는 대신 책임감 있는 기업들에게 분할 매각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5년 만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봉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다. 복수가 끝났다는 보고도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의 외침도 아니었다. 그저 늦어서 죄송하다는, 그리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는 가슴 저미는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단다.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아주 많이.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자신들의 온기로 감싸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엘레나 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강서연으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복수의 대가였지만 그녀는 그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하늘재단이라고 지었다. 그녀처럼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들과 한결이나 도윤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다. 그녀의 결정은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복수의 화신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용서와 희망의 상징이 되려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진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섰다. 오영환 상무는 하늘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서연의 곁에서 그녀의 새로운 꿈을 돕게 되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고 진정한 경영인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5년 전 비극이 있었던 다리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공원이었다. 한결과 도윤은 더 이상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엄마, 저기 봐요. 무지개가 떴어요. 도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밤새 내린 비가 갠 하늘 위로 영롱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증오와 분노를 강물 위에 떠나보냈다. 그녀는 박진우와 윤소희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한결아, 도윤아, 이리 오렴. 아이들은 달려와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잔혹했던 복수의 밤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녀의 삶은 더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 강남의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의 비극은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새벽을 여는 긴 서곡으로 막을 내렸다.